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갑을을 포함한 보수 강세 지역구 5곳에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등이 추가 공천된 가운데 이번 공천 작업 실무를 담당한 장동혁 사무총장이 뉴스7에 출연해 잠시 후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객진같이 협력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도 내일부터 출소할된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이 낙태할 자유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평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본 걸까요? 공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국민의힘에서 오늘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했습니다. 공관위는 이로써 현역 교체율이 30%를 넘었다고도 강조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살아남으며 감동도 쇄신도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텃밭, 꽃길이라 불리는 강남, 영남권 5곳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죠. 이곳에선 국민 추천제를 통해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지역구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면 흥행과 쇄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오늘 뉴스7 첫 소식 유호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경준, 박성중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경과 서초을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배치했습니다. 대구 달서 갑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고 안병길 의원 지역구 부산 서동에선 현역을 제외한 3자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걸 우리는 존중하는 베이스. 그래서 컷오프라든가 발표할 필요 없이. 이 밖에 강남과 영남 5곳에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영호 박진 의원의 험지 행으로 무주공산이 됐던 서울 강남 갑과 강남을, 영남권에선 대구 동군이 갑과 북갑, 그리고 울산 남갑이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인 류성걸, 양금희, 이채익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된 셈입니다. 공천 막바지에 새 제도가 도입된 건 시스템 공천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관위는 우선 추천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혔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훨씬 더 장벽을 낮췄다는 외에는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관위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접수를 받고 비공개 면접을 통해 15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신하면서도 검증된 후보를 발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며 각 지역의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주 전 국회 부의장은 서울 영등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과 맞섰습니다. 경기 하남 갑에 도전한 국민의힘 친윤 이용 의원은 3차 경선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에도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서초을에서 공천이 배제된 현역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단수 추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서른 의원 등과 맞붙게 됩니다. 경기 하남갑에 도전장을 낸 친윤 이용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3자 경선에서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반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맞붙게 됩니다. 경선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가 3자 경선입니다. 김기윤, 윤환채, 이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지역구 경기 화성을에는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우선 추천됐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대결하게 됩니다. 서울 강서을에는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우선 추천돼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대결합니다. 당적을 바꾼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에 우선 추천돼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과 맞붙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거가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죠.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의문점 묻고 또 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천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총장님도 충남 보령 서청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죠. 네, 힘드셨습니까? 경선을 포함해서 모든 선거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본선 전에 좋은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남과 대구, 울산 소위 국민의힘 텃밭에서 이 지역에서 현역 의원 3명을 국민 추천제로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쇄신이 없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걸까요? 쇄신을 따로 의식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국민 공천에 대해서, 국민 추천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에 나왔었고 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던 끝에 이번에 국민 공천,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추천제라는 거 사실 좀 전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좀 더 많은 곳을 할지 않을까. 근데 5곳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국민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국민 조건이요? 공천을 하려면 그 지역구에 저희들이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돼서 기존 후보들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요. 네. 지금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만 낸다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조건들을 맞추다 보면 국민 추천을 많은 곳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거기 국민 추천제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든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도 누구라도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천만 하면 다 올라간다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추천하거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힘들더라도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추천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런 건 이거군요. 없습니다. 네. 이번 공천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청년과 여성 정치인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국민 추천제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될까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청년, 여성분들이 이 국민 추천제에 많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또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여기에 국민 추천제로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해당 지역구에 신청한 분들 그리고 네. 다른 지역에서 공천 신청했다 탈락했던 분, 그 어떤 분들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쇄신이 없다, 친윤 강세다, 본회의 표결 때문에 김건희 리스크를 의식해서 현역을 살렸다는 비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또한 컷오프된 인물들 중에서는 용산에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컷오프 시켰다는 말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뭐 시기를 일부러 조정했다. 근데 사실 쌍특검 표결 이전에도 경선이 진행돼서 현역들이 컷오프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대통령실 출신의 많은 후보들이 거의 경선을 가거나 컷오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대통령의 40년 지기도 저희들이 컷오프한 게 있습니다. 친윤이 뭐 강세다라든지 어떤 특정 출신이 우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쇄신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쇄신은 무조건 바꾸는 것이 쇄신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경쟁력 있는 분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잘못된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게 쇄신인데, 그동안 공천에서 늘 잡음이 많았고 왜 컷오프 되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이 공천이 되는지, 이게 공천인지 사천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는 수긍할 수 있는, 그래서 잡음이 없는 그런 공천, 그리고 지금에 있는 분들보다, 아니면 지금에 있는 분들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이번엔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공천,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는 그 자체가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공천이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른 곳에 꽂아 넣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다. 불만을 좀 덜 갖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배치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배치된 분들과는 충분히 사전 논의를 거쳐서 재배치됐고, 그분들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쟁력과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경력을 살펴서 재배치를 했고, 실제로 뭐 컷오프 된 분들이나 아니면 중진 의원들께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당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해 주셨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점수가 안 돼서 컷오프된 현역들을 험지에 또 꽂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공부 못하는 아이를 더 어려운 반에 넣는 거하고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점수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컷오프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을 재배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배치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위 몇 %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나 경쟁력을 보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뭐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그러니까 밀실 공천이다. 그래서 좀 말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비례대표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비례대표 전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겠다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미래 공천도 비례 공천도 똑같이 이기는 공천, 그리고 그분들을 국민 앞에 내놨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의정 활동을 할 때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를 사심 없이 공천하는 것,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자평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 공천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100점 만점에. 공천은 제가 자평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 어떤 공천이 사심 없는 공천인지, 그리고 어떤 공천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인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이미 점수를 매기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네. 총선 몇 석 예상하십니까? 아직도 저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로서 의석수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주요 선거마다 스윙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을 훑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4석 모두 빼앗긴 충북 청주에서 후보자 4명의 지역구 한 곳 한 곳을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죠. 무서운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비판에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조용한 공천이야말로 진짜 감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격전지 순회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이틀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충북 청주는 21대 총선에서 4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우택 후보의 지역구이자 자신의 모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치우치지 않는 충청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청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인근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직접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유감함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공천에 감동이 없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한 게 감동인 겁니다. 조용한 과정이
최근에 있었던 많은 승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감동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역구마다 거리 인사까지 마친 한 위원장은 이번 주 경기 수원과 성남, 용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스윙보터임 충청권 새몰이에 나선 뒤 최대 격전지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틀 연속 서울을 훑었습니다. 오늘은 보란 듯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영등포 갑을 찾았는데 만약 김영주 의원이 여기서 이기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 대표 이미 승부는 났다며 이젠 상대 후보가 된 김 전 부의장을 깎아내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연일 영등포갑 예비후보의 손을 붙잡고 번쩍 들어올립니다. 정권 심판을 외치며 이틀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심판해야! 심판해야! 상당 시간을 이젠 경쟁자가 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을 저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최 예비 후보 역시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신의 정치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영등포 갑이 서울 수도권 승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표가 있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표는 영등포 지하 쇼핑몰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 상품권으로 직접 빵을 구매하고 떡볶이도 나눠 먹으며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종로를 시작으로 본격 현장 행보를 시작한 이 대표는 모레 경기 이천 SK 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벨트 표심을 겨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로 한숨은 돌렸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은 여전합니다. 잔류 의사를 밝힌 의원도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도 모두 경선 과정을 비판하고 있으니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저질 리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선에서 컷오프된 기동민 의원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관위가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당의 맹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컷오프된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을 떠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일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십으로서는 전혀 저는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은 앞서 탈당한 서른 의원은 물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 가칭 민주연합을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설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최종 선택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할 것이라며 현역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계열 제3지대 움직임이 민주연합의 출범으로 다시금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권향업 예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은 걸 두고 여야 수장이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천을 넘어서 명천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맞받은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권 후보는 당당하게 경선을 치르겠다며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향엽 후보의 전략 공천을 이재명 대표 이름을 딴 명천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거들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이 대표는 긴급 현장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이번 논란이 배우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차단막을 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권 후보 역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며 보도를 마쳤습니다. 저의 전략 공천을 처리해 주십시오. 당당히 경선으로 이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권 후보의 공천 문제를 재논의한 끝에 현역 서동영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학익진처럼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서 심판하자며 선거연대의 뜻을 전했고 이 대표도 이에 화답했죠. 그동안 조국 신당과는 거리를 둬왔던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유승호 기자의 보도 보시고 설명 이어드리겠습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갑게 악수합니다. 조 대표는 두 정당이 정권 심판에 나설 동지라며 연합전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 대표 역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서 조 대표와 함께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지만 달라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 전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같이 승리해야죠 라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 망치 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서 승리했던 하익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지층이 겹치는 두 정당이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고 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국신당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어왔었잖아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겠죠? 예상보다 높은 조국혁신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를 훨씬 앞선 9%에 달합니다. 공천 파동으로 당내 분열 조짐이 보이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충분했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의 승리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당 간의 연대와 협력, 이와 관련된 취지의 말씀들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방망이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말이죠. 네. 갑자기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총선에 출마하라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경기 화성시을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권했습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할 일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그런데 오늘 또 총선에서 겨뤄보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되게 센터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타자를 빗대서 얘기를 한 거네요. 이 대표가 계속해서 한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재 영입이 지금 개혁신당에선 가장 큰 과제인데요. 그래서 한 비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서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3% 정도로 비례대표 한석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례의석 배분을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모실까 하고. 이번에 야권 비례대표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번에 또 비례대표로 나온다고요? 네, 그 새진보 연합으로 민주당 주도의 그 야권 위성 정당에 참여한 용해인 위원장, 이번에도 비례대표로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는 보통 한 번만 하고 이후에는 지역구에 도전에 나서는데요. 그렇죠. 비례만 5번을 한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과 20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비례대표 연속 출마는 드문 일입니다. 네. 저 개인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민주개혁진보의 승리와 기본소득당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내린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용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에 배치돼 원내 입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당선 가능권인 20번 안에 배치돼 비례대표 재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주요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중 90%인 약 9천 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정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죠. 의사단체 전 현직 간부들도 내일부터는 줄 서한 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를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은 9천 명에 육박합니다. 전체 전공의의 약 90%가 사직을 택한 겁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서를 발급한 뒤 의견 진술을 거쳐 처분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하자 의대생들은 선배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공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통폐합을 비롯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주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까지 대학이 희망하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를 제출받았죠. 전국 대학 40곳에서 증원을 신청한 규모가 3,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증원하기로 한 2,000명의 1.7배나 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증원은 대학 총장이 신청하는 것이니만큼 이에 반발해 삭발을 한 의대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3,401명입니다. 정부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를 500명 이상 넘어선 겁니다. 의료계의 증원 거부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은 셈입니다.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신청폭이 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 930명을 신청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470여 명을 늘려달라고 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대 내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의 3배 가깝게 증원을 신청한 강원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행동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함정이나 잠수함을 건조하는 특수선 사업의 국내 양강이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요즘 뜨겁습니다. 한국형 이지스함 개발 사업을 두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군사 기밀을 몰래 취득해 공유했음에도 입찰에 참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인데 자세한 내용은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을 구축하는 8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총 4단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단계 사업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올 하반기 3단계 사업 입찰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을 입찰에서 제외할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찰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한화오션 측은 심각한 불법 행위에도 상응 조치가 없다면서 K방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대중공업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문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비리와 불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정부는 손 놓게 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임원이 개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단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통상 3단계 수주도 유리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기밀 유출로 감점을 적용받고 한화오션이 추가 고발한 만큼 3차 입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봐준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기밀 유출과 국내 기업 간 충돌이 K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간도 크죠. 비서가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통장을 만들고 대출도 받고 공금 등 돈을 빼돌렸다고 하거든요. 무려 26억 원이나 됩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 얘기입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A씨가 5년 동안 자신의 개인 계좌와 나비의 공금 등에서 26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노 관장 개인 계좌에서 모두 19억 7,5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같은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공금 5억 원을 송금했다는 게 노 관장 측의 설명입니다. 12월 말에 이제 회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운석이어서 A씨는 다른 직원에게 노 관장의 연락처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노 관장을 사칭해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금을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다른 직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A씨는 또 노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2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고 이선균 씨는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실장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집요한 협박을 받아왔다고 하죠. 그 방법도 참 치밀했습니다. 이 20대 여성은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한 개에 30만 원씩 3개나 사서 자신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여성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으로 3개나 사들였습니다. 여성은 먼저 친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를 듣고 불법 유심칩 전화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실장은 친분이 있던 이선균 씨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하고 있다,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돈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여성은 이 씨를 협박해 직접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때도 또 다른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의 공갈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됐습니다. 본인이 교육 담당인 걸 악용한 겁니다. 성폭력 장면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범행 4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쯤 오피스텔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이때 3명인가 몇 명인가 왔더라고요. 보호해서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차에다가 태우고. 가해 남성인 20대 A씨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교육 부문을 담당했고 그러다 알게 된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해 말을 듣지 않으면 관련 영상을 전국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 40분 만에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또래 남성이 범행 2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묻지마 범행인가 싶었는데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1시간 넘게 기다릴 정도로 계획적이었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목덜미를 부여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놀란 종업원들이 다가서고 남성은 힘에 겨운지 테이블에 기대며 버텨섭니다.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받은 2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사건 발생 2시간 반 만에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놀랬고 못 나왔죠. 아침에 나와보니까 핏자국도 있고 나도 여기 사는데.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또래 남성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이곳 주변에서 피해자를 1~2시간 정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서로 알던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원한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는 이 남성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주머니를 뒤지는 부축배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 등이 구속됐습니다. 훔친 물건을 사들인 베트남인 작물업자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300대가 넘는 CCTV를 일일이 뒤진 경찰 덕에 이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해 잠든 승객 옆에 태연하게 다가간 남성이 가방을 몰래 뒤집니다. 반대편으로 다가가 슬쩍 휴대전화를 빼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나흘 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다시 발견된 이 남성. 졸고 있던 취객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전과 19범의 부축배기범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와 새벽을 노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7개를 빼내 팔았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는 베트남 국적의 작물업자 C씨가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C씨는 지난해 3월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6개월 만에 구속기가 만료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어 출국 정지와 함께 전자팔찌 착용 조건으로 석방된 작물범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CCTV 300여 대를 샅샅이 분석해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B씨와 C씨가 휴대전화를 거래한 현장을 적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결국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엔 홀로 떨어져 앉지 말고 휴대전화는 반드시 안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무인 매장에 신용카드를 두고 가는 분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 무인 매장을 돌면서 이렇게 두고 간 신용카드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고 갔지만 가져가면 그건 또 절도죠. 이렇게 훔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등 8천만 원을 넘게 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동의 무인 사진관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분실물 보관함을 뒤지더니 카드를 전부 꺼내 살펴보고는 그대로 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백주대낮에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무인 사진관을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서울 강남의 애플 매장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혹시 방금 전에 실물 카드 사용하셨는데 570만 원권 결제하신 거 본인 결제 맞으시죠? 하고서 20대 남성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구매 등에 8천만 원 이상을 결제한 뒤 물건을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A씨는 100차례 이상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무려 석 달 동안 8개 경찰서에 추적을 피해왔는데 지난달 27일 이곳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이 낙태할 자유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가 합법인 나라였던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최상위법에 명기를 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효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시민들이 모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를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Pour l'adoption, 780. Contre, 72.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에펠탑에 나의 몸, 나의 선택을 뜻하는 글귀가 나타납니다. 회의장 안의 의원들도 모두 기립해 한참 동안 박수를 칩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Je pense que c'est vraiment émouvant de voir qu'une liberté qui nous est si fondamentale est enfin inscrite dans la Constitution et qu'on se sent reconnu et davantage protégé aussi grâce à ça. 재작년 미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뒤집자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개헌을 주도했습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에서 실질적 변화는 없지만 최상위법으로 낙태할 권리가 기본 권리로 인정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Je pense qu'on n'a pas le droit de donner la mort à un être vivant qui a commencé à vivre. 교황청도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유럽 다른 나라의 낙태권 확대 논의를 촉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불평도 설명도 하지 말라. 영국 왕실의 비밀주의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무려 2달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은 왕세자비와 관련해 음모론을 넘어서 여러 의혹까지 쏟아졌었는데 다행이랄까요? 한 외신이 미들턴 왕세자비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조수석에 앉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당시 목격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였고 왕세자비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는데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복부 수술 이후 퇴원이나 요양 사진마저 공개하지 않았던 왕세자비가 처음으로 포착된 겁니다. 무려 7주 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술을 받고 암 판정까지 받았던 찰스 3세가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여서 각종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SNS에선 생명 위독설까지 등장하며 정말 잘 회복되는 것이 맞냐, 위독한 것이 아니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더군다나 윌리엄 왕세자마저 최근 그리스 국왕 추도식 참석을 1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에 불을 붙였습니다. Because there is so much speculation, not only about the king, but the Princess of Wales. So we needed a face, a smiling face, a gentle face. Always felt like they prioritized parenthood in a 영국 언론들은 불평하지 않되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왕실의 비밀주의가 도마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중국이 올해도 경제 성장률 5%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건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좀 다릅니다. 대놓고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투자기관이 있을 정도거든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23살 장 씨는 대학 졸업 후 지금껏 1000번 가까이 입사 지원서를 썼지만 여전히 실업자 신세입니다. 大概投了有那个时候大概有800左右，然后可能因为我是应届生，没有太多经验，响应的不是很多。 차가운 현장 경기와 달리 중국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GDP의 3%인 4조 위안, 우리 돈 750조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实现今年预期目标并非易事，需要政策聚焦发力，工作加倍努力，各方面齐心协力。 외부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지난해 5.2% 성장부터가 2022년 코로나 셧다운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부동산 위기와 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 반간첩법 등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이탈도 여전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외 경제 전문 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대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대놓고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대만을 향해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하며 조국 통일의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아파트 입주 날짜가 됐건만 조합이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추가 분담금을 다 납부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준다면서요. 하지만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내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재개발 아파트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과 입주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아파트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주문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비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아요. 조합이 입주 이후 분담금이 늘어나도 이를 내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해야 키를 내줄 수 있다고 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시고 아니. 조합원들은 이미 한 차례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분담금을 또 내라고 약속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요. 열쇠를 받으려고 왔는데 무슨 확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조합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음 달 PF 만기는 다가오는데 세계 필지와 상가가 팔리지 않아 상환할 자금은 부족하고 확약서라도 받아야 대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PF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써달라고 했고 확약서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일단 시공사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롯된 갈등은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분양 연기로 사업비가 불어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얼마 전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주겠다고 해서 관심을 받았었죠. 지금 법대로라면 1억 원을 받은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은 많게는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되 세금을 전액 비과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됐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많게는 세금이 38%에 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회사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이 10%에 불과한 증여 방식을 택했습니다.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고 고심한 기획재정부는 전액 비과세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 세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그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걸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전엔 2,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청년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에도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생계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150만 명으로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일제 학교인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 2,700여 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는 반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늘봄학교를 연 건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공놀이 시간이 이어집니다. 아프리카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인 살리보나니를 따라하며 전통악기도 연주합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 시간표는 예체능과 과학 과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2,700여 곳에서 시행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일선에서는 아이들을 돌볼 인력과 장소 확보 문제가 거론됩니다. 늘봄 교실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실이 없는 학교가 많아요. 아직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돌봄 기능이 너무 강조되고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걱정도 있는. 교육당국은 1학기 늘봄 전임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을 배정했지만 전부 채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 늘봄 학교의 미온적인 점도 학부모 걱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청 학교를 늘리는 게 지금 최대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운영 상황을 현장 점검해 학기 초 혼란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는 개학을 했고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와는 아주 딴판인 학교가 있습니다. 비용 정산 문제로 학교 공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결국 공사판 한가운데서 마땅한 급식실도 없이 개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건물 옆에서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흙을 퍼올리고 공사 자재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은 아이들의 등굣길. 교문은 보이질 않고 간이 출입문으로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바닥 공사도 시작 못해 넝마가 덮여 있고 안전제일 표식 뒤로는 벽돌만 쌓여 있습니다. 시멘트 냄새 약간 그런 것도 나고 뭔가 시멘트 그런 가루도
땀도 좀 날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운동장 쓰게 되어서 체육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아이들은 약 한 달간 단단한 땅을 딛고 등교할 수도 또 펜스를 넘어 운동장을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처럼 삭막한 개학을 맞은 건 공사비 때문입니다. 시행사 측이 작업을 맡은 시공사와 제때 비용 정산을 못하는 바람에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교육청도 관리에 소홀했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생각이 안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분진이라든지 뭐 공사 자재라든가 뭐 쓰레기 이런 거에 의해서 애들이 좀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교육청은 한 달 안에 급식실과 운동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문으로 등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강원과 남부지방에 치우쳐져 있고요. 영동지방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의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5에서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곳곳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안, 영남 해안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0도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5도, 부산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모레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